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감기에 항생제 꼭 필요한가요? 언제 항생제가 필요한가요?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질환이 어떤 질환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질환이 가장 흔할까요? 쉽게 감기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어떨 때는 항생제를 주고 또 어떨 때는 항생제를 안 주고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항생제를 안 쓰면 혹시나 안 낫고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 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던데 하면서 쓰면 쓰는 대로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생제를 어떨 때 처방하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기준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감기에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 실태를 간략히 알아보고, 흔히 감기라고 이야기하는 급성 상기도 감염을 인두 편도염, 부비동염, 폐렴 순으로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항생제를 쓰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달 전에 서울신문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감기 치료에 있어 항생제 남용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급성상기도 감염, 즉 감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급성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한국에서 2016년에는 42.9%, 2017년에는 3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WHO에서는 감기에서 항생제 처방률을 22.7% 정도로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항생제 처방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높은 편이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20에서 30%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항생제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은 아직도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것이 큰데요. 항생제는 세균, 즉 박테리아를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성상기도 감염의 대부분은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기 때문에 감기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만 항생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약 56%에서 항생제 복용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사례도 3%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집에 보관한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한 경우도 18%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경우는 그 비율이 3% 정도로 높지 않고, 실제로 의사 역시도 당시에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으나, 이전에 복용하고 남은 항생제를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복용한 18%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전에 약을 다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선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기존의 의사가 처방한 약을 다 복용하지 않았고 남겨놨다는 것은 기존의 그 병의 재발이나 혹은 당시에 그 균에 대한 내성이 생길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선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했을 경우 당장은 부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항생제를 복용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흔히 항생제를 복용하다가 스스로 느끼기에 다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해당 균주는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결핵인데요. 결핵에서는 장기간 이제 약을 수개월간 복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결핵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이 되면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핵이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꼭 충분한 치료 기간을 사용해서 완전히 치료됐다라고 할 때 약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증상이 이제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완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항생제를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또한 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해서 발생하는 그 항생제 내성 문제는 당장의 눈앞의 일이 아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문제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성 상기도 감염, 감기여서 이제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높아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균 감염이었다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아서 병이 악화가 되거나 호전이 없을 경우에 당시에 왜 항생제를 미리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하실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보호자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민감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해당 의사 선생님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와닿는 문제이고, 의사 입장에서도 직접적으로 환자가 컴플레인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소 항생제 기준을 원칙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내성도 문제가 되지만, 그 항생제 자체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의사들이 환자가 급성 상기도 감염, 감기라고 생각될 때 어떤 기준으로 항생제를 처방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료 시에 이러한 기준으로 처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간략히 알고 계신다면 진료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감기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의학적인 표현으로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상기도 감염은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세분화해서 명칭을 나누게 되는데요. 주로 목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고 목에 염증이 있어 해부학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인두라고 하는 부분, 주로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염증이 관찰되는 경우에 인두염이라고 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후두에 염증이 있는 것을 후두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둘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 큰 의미도 없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통상적으로 인후두염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 안쪽에 양쪽에 있는 편도에 염증이 있을 경우 이제 편도선염이라고 하고, 인후두염과 편도선염을 또 합쳐서 인후편도염이라고도 부르고, 이들의 치료는 거의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대 양쪽의 그 광대 아래쪽을 비롯한 얼굴뼈 안에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뼈 안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해당하는 증상과 염증이 있을 경우엔 부비동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기관지염 내지 폐렴도 넓게는 급성 상기도 감염에 포함이 되고, 또 더 넓게는 중이염까지도 급성 상기도 감염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인두편도염, 그리고 부비동염, 그리고 폐렴에 대한 항생제 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두편도염, 인후두염과 편도선염을 합친 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흔히 목감기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인후두염과 편도선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을 합쳐서 인두편도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의 치료는 거의 같은 범주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대부분의 인두편도염은 라이노바이러스 아니면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이러한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증상이 심할 때 세균 감염을 생각해서 항생제를 더 쓰는구나 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영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사용하는 예측 도구는 센터 점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기준이 되는 점수 체계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한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간략하게 중점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크라이테리아, 센터 점수 체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환자분의 증상 중에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1점, 기침이 없으면 1점, 압통을 동반한 전방 경부 림프절 종대가 있는 경우에도 1점을 부여하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통증이 있는 목의 앞쪽 임파선 혹은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입을 벌리고 입안을 찍은 사진인데요. 입 안쪽에 편도가 부어있고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편도 염증으로 인해서 삼출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도 비대가 있거나 혹은 편도 삼출물이 있을 경우에 또 1점을 부여를 하고, 나이에 따라서 3세에서 13세는 플러스 1점, 14세에서 40세는 0점, 44세 이상은 마이너스 1점을 부여하여 전부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점이 3점 미만일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증상 조절하는 약만 사용하게 되고,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점 이상일 경우 항생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편도 농양이 확인된다거나 아니면 축농증 같은 이런 합병증이 의심된다라고 할 경우엔 세균 감염을 생각해서 점수가 낮더라도 항생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세균 감염에 의심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항생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전신적인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면역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암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하신다는 경우, 이런 식일 경우에는 컨디션이 떨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도 항생제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기준으로 치료를 하게 되느냐? 센터 점수에 따른 감염 위험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점수가 올라갈수록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는데 3점 이상일 경우에 그 감염의 위험도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점 이상일 경우엔 상황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3, 4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항생제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센터 점수를 이용해서 3점에서 4점일 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 호전에도 도움이 되고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면서 부적절한 항생제 예방을 줄이게 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기로 병원 진료를 보실 때 간혹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3일 정도만 약을 주고 3일 후에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당장은 합병증이 없는 단순한 인후두염으로 보여서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경우에 드물게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증상 조절하는 약만 먹고도 컨디션은 좋아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편도농양이나 축농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도농양의 경우에 안쪽으로 깊게 감염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엔 편도가 붓고 커지면서 기도가 막혀서 위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생제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까지 해서 농을 빼내는 배농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침을 삼키지 못해 계속 침을 흘린다거나 숨을 쉬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이라고 하면 주로 코감기를 일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부비동은 얼굴 뼈 안에 이런 빈 공간들이 있는데 그 안에 염증이 생긴 것을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부비동염이 심하게 진행을 하면 그런 농성 물질들이 이 공간에 고이게 되면 이게 이제 축농증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얼굴을 위로 이렇게 들고 찍은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위쪽에 동그란 부분이 눈이고 가운데 부분이 코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표시한 곳이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인데요.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을 보시면 왼쪽 부비동은 하얗게 되어 있는데 반대편은 그렇지 않고 검게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화살표로 표시된 하얀 부분이 지금 염증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뿌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른편은 정상적인 부비동의 모습이어서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고요. 부비동염도 인두편도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세균은 약 2에서 10% 정도에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비동염의 약 85% 정도에서는 항생제 치료 없이 증상이 호전이 되지만 세균성 부비동염의 경우 일부가 세균성 뇌수막염이나 뇌농양 등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어 반드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실제로 둘을 구분하는 명확한 검사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래도 세균성 부비동염을 구분하여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감염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발병 후 3, 4일 이상의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화농성의 비루, 그 콧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거나 아니면 얼굴 부위에 압통, 그러니까 얼굴 부위에 눌렀을 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발병 후 증상이 호전이 됐는데 호전이 되고 나서 다시 발열이나 두통이나 비루가 증가하는 이런 악화소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세균성 부비동염을 꼭 의심해서 항생제를 투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비동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위의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께서 세균성 부비동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폐렴인데요. 폐렴은 폐실질에 염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부분 심한 기침과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뿌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폐렴이 있는 모습입니다. 폐렴의 경우도 많은 부분 바이러스에 인한 경우가 많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하지만 폐렴의 경우 진행했을 때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성이 많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폐렴은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감기의 경우, 즉 급성 상기도 감염의 경우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내성균주가 발생하게 되고 항생제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한 수준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기준은 인두편도염의 경우에 센터 점수 체계에서 3점 이상의 경우, 부비동염의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항생제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항생제를 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폐렴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항생제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기에서 항생제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항생제를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